이 단원에서는 인류 역사가 갈라놓은 유산자와 무산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는 농업의 힘을 가진 유산자와 그렇지 못한 무산자 사이의 불평등한 갈등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각종 생태학적 이유 때문에 식량 생산이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한 지역이 존재합니다. 그런 지역에서 식량 생산이 시작되지 않았던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의문이 생기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오스트레일리아의 서남부와 동남부, 남아공 희망봉 일대는 오늘날 가장 풍요로운 곳이 되었을 만큼 농업이나 목축에 생태학적으로 매우 적합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식량 생산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오래된 농업 발원지인 이라크와 이란, 멕시코, 안데스 일대, 중국의 일부 지역, 아프리카의 사헬 지대는 어떨까요? 현대의 곡창 지대이기는커녕 오늘날 다소 건조하거나 생태학적으로 부족한 편에 속하는 곳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렇게 농업 한계선에 가까운 듯한 지역에서 왜 식량 생산이 제일 먼저 시작되었으며 오히려 오늘날 가장 비옥한 지역에서는 늦어졌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밖에 식량 생산이 시작된 방식의 지리적 차이에서도 다양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몇몇 지역에서는 직접 본인 지역의 동식물을 가축화, 작물화함으로써 독립적으로 식량 생산을 발전시켰지만 거의 대부분의 지역은 다른 곳에서 농작물과 가축을 들여왔습니다. 이는 식량 생산 방법을 수입한 것입니다. 선사시대에 가축과 작물이 들어올 때부터 이미 식량 생산에 적합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스스로 농경민이나 목축민이 되지 않고 외부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이런 다양한 의문들에는 어떤 민족이 역사의 무산자가 되고 또 어떤 민족이 역사의 유산자가 되었는지를 결정했던 각종 전개 과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전에 우선 식량 생산이 발원했던 지역들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서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농작물이나 동물이 언제 어디서 처음으로 가축화, 작물화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고고학적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동식물의 잔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야생이었던 조상과는 달리 가축화, 작물화된 동식물은 대개 형태학적으로 다르게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가축화된 소나 양은 크기가 더 작고 가축화된 닭이나 작물화된 사과는 더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고학적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가축화, 작물화된 동식물의 잔해는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그 시기에 그 지역에서 식량을 생산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유적지에서 야생종의 잔해만 발견된다면 식량 생산의 증거가 없는 것이므로 수렵채진민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유적지에서 발견한 물질을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을 사용하여 식량 생산 연대를 추정합니다. 이 방법은 생명체에 반드시 존재하는 방사성 탄소 14가 서서히 붕괴되어 비방사성 동위 원소인 질소 14로 변화하는 현상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원리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모든 생명체에는 방사성과 비방사성인 두 종류의 탄소가 존재합니다. 이 탄소의 비율은 에너지의 입자선에 의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때 동물이나 식물이 죽게 되면 방사성 탄소가 비방사성 탄소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반감기인 5700년마다 그 함유량이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물질의 탄소 비율을 보며 고고학적 유적지에서 나온 물질의 연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물론 방사성 탄소법에는 기술적인 문제점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방사성 탄소 연대를 측정하기 위해 비교적 많은 양의 탄소가 요구됩니다. 이는 작은 씨앗이나 뼈에 함유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기 때문에 발굴된 잔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물질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적 유적지에는 다른 시대에 남겨진 물질들이 뒤섞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탄소의 비율이 정확히 일정한 것이 아니라 때때로 조금씩 변동하므로 계통의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오차는 오랫동안 살아온 나무의 나이테를 통해 보정하여 탄소 비율에서 생기는 변동을 감안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식량 생산의 기원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식량 생산은 각각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한쪽 극단에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시작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바로 초승달 지대라고도 부르는 서남아시아, 중국,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 일대와 아마존 강 유역 그리고 미국 동부 등입니다. 이 지역들은 다른 지역들로부터 농작물이나 가축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수많은 토종식물을 가축화, 작물화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지역들 중 방사성 탄소법으로 연대를 측정한 결과 서남아시아가 가장 먼저 독립적으로 식량 생산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주로 이 서남아시아의 가축화, 작물화된 동식물을 수입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식량 생산을 창시했다고 보아 창시 농작물 및 가축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창시 가축 작물이 들어옴에 따라 각 지역의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하게 되었으며 그 지역의 야생 식물들을 채집하여 집으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우연히, 나중에는 의도적으로 그 식물들을 땅에 심기 시작하여 결과적으로 토종 농작물이 개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창시 작물이 도입된 후 식량 생산이 시작된 지역에서 과연 각 지역의 수렵 채집민들이 이웃 농경민들로부터 창시 작물을 받아들여 스스로 농경민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농경민들이 창시 작물을 가지고 쳐들어와 그 지역의 수렵민들을 죽이거나 쫓아내었을까요? 이집트는 전자였습니다. 그 지역의 수렵 채집민들은 야생 동식물을 먹는 기존의 식생활에서 서남아시아의 가축 작물과 농경 및 목축 기술을 추가했고 점차적으로 야생 먹거리를 줄여나갔습니다. 이에 반대되는 극단적인 지역은 캘리포니아, 북아메리카 서북부의 태평양 연안,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오스트레일리아, 시베리아 등입니다. 수렵 채집민들은 밀려드는 유럽의 농경민과 목축민들에 의하여 살해되거나 감염되거나 쫓겨나서 대부분 유럽인으로 교체되고 말았습니다. 유럽인들은 자기들의 농작물을 가져왔고 그 농작물들이 들어온 후에도 그 지역의 야생종을 작물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곳의 식물종들을 작물화하지 못하고 역시 다른 곳으로부터 들어온 농작물에 의존하는 농경이 시작되었으며 근대에 와서 대량으로 인구가 교체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외부의 가축물에 의존하는 식량 생산이 갑작스럽게 시작되고 인구가 대량으로 교체되는 현상은 선사시대에도 많은 지역에서 나타났던 걸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새로 도착한 식량 생산자들과 그들에 의해 교체된 수렵 채집민들의 골격이 서로 현저하게 다르며 농작물과 가축뿐만 아니라 토기까지 함께 들여왔다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식량 생산이 독립적으로 발전한 곳은 세계의 몇 지역에 불과했으며 그나마도 각각 시기가 크게 달랐습니다. 일부 이웃 지역의 수렵 채집민들은 그 같은 핵심 지역으로부터 식량 생산을 배웠고 기타 이웃 지역의 사람들은 그 핵심 지역의 식량 생산자들로 교체되었으며 그 역시 각각의 시기는 크게 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지역의 사람들은 생태학적으로 식량 생산에 적합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시작하지도 습득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대에 와서도 수렵 채집민의 생활을 고수했습니다. 그리하여 식량 생산을 일찍 시작한 지역의 민족들은 총기, 병원균, 쇠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도 일찍 출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역사의 유산자와 무산자 사이의 수많은 충돌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